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주관적 형상화. 자, 주관적 형상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그 문학 작품은 허구의 것들을 다루고 있죠. 현실에서 있을 법한 허구의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근데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봤을 거야. 등장인물의 지능은 작가의 지능을 넘길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말들 한번 들어본 적 있지. 자, 주관적 현상화, 주관적 변용이라고도 해. 변용. 자, 주관적 형상화, 주관적 변용은 현실에서는 실제로 발생하지 못하는 것들이지만 작가가 만든 현실 속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법한 개연성을 가지는 표현들을 주관적 변용이라고 해. 자, 이러한 주관적 변용의 주관적 변용은 실제 있을 법한 가능성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맞지? 불가능한 것도 언급을 할 수가 있어. 맞니?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법한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주관적 변용의 범주에서 가능성의 범주에 있는 이야기들이야. 근데 너희들이 그런 표현들 있잖아. 그 황진이의 예전에 시조를 보면은 동짓달 기나긴 밤에, 이거 고등학교 1학년 시절에 배웠을 법한 시조가 있는데, 동짓달 기나긴 밤이 있어. 밤 허리를 잘라낸대. 그러니까 물리적 시간의 밤의 길이가 이 정도야. 밤 허리를 어때? 잘라내. 잘라내기 단축키가 뭐지? 컨트롤 X죠. 그래가지고 잘라내기를 해. 요즘으로 잘라내기 해가지고 그러니까 님이 오신 날, 봄날 밤. 님이 오신 날 밤. 여기는 이제 님이 없는 부재한 밤이고, 이건 님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밤이야. 미래의 밤은 님과 더 긴 시간을 보내고 싶으니까 이 시간을 어때? 여기다가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고 싶다. 이게 뭐예요? 사실은 시간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제 개인이 뭐 잘라다가 줄이거나 늘리거나 이런 것들은 불가능한 것들이지. 근데 이런 것들도 다 뭐야? 주관적 변용의 문학적 표현의 범주에 속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꿈속에서 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꿈이 깨니까 어때? 님이 사라진 상황을 마주하게 된 거죠. 맞죠? 자, 꿈결에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불쌍한 그림자. 불쌍한 그림자는 누구의 그림자야? 이건 화자가 주체인 거야. 화자의 그림자를 말하는 건데, 이건 객관적 상관물로 볼 수 있을까요? 객관적 상관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서 우리가 반벽청등이니 그 빈벤이 이런 것들은 객관적 상관물의 범주에 들어갔잖아. 맞지? 그런데 이것도 객관적 상관물로 볼 수가 있느냐라는 거야. 화자가 자기의 그림자를 보면서 불쌍하다라고 느끼고 있으니까 이건 객관적 상관물이냐? 그림자는 화자의 모습 그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건 객관적 상관물로 볼 수가 없어. 애초에 사물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는 그냥 화자 스스로의 그냥 자조적 인식이야. 자조적 인식이지 이것을 어떠한 사물화 시키면은 안 된다라는 거야. 애초에 사물도 아니기 때문에. 기본기야. 알겠어?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화자는 더 이상 물리적으로는 님을 볼 수 없다는 인식에 이르니까 극단적인 방법을 상상을 하게 되죠. 여기서는 극단적 상상을 하는 거야. 달이 되어가지고 이 달도 무슨 소재? 주관적 변용이 나타난 소재라고 볼 수가 있어. 실제로 화자가 달이 될 수 있는 노릇은 없지. 불가능하지. 근데 차라리 이제 물리적으로는 님과 만날 수 있는, 접촉할 수 있는 상황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러한 상상력으로 극복하는 거야. 차라리 내가 죽어서 달이 되면은 어때? 님을 비출 수라도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러한 달이 되어서라도 님과 마주하고 싶은 그런 화자의 정서를 표현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됐니? 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나하고 다 작품.
요즘에 이런 식으로 고전 시가와 그 연계되는 고전 문학 작품과 연계돼 가지고 자, 이런 비연계 현대 시가 비연계 시조가 많이 나온단 말이야. 자, 이 시조의 방향성을 좀 언급을 해볼게. 지금 이게 뭐 사설 시조나 연 시조나 이런 것들이 상관이 없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그 시조들 있잖아. 시조들의 주제의식별 성격을 한번 따져보자 이거야. 오케이? 시조의 주제의식별 성격.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가 키워드가 나왔을 때 그 키워드로 그 시조의 주제의식으로 바로 연결해서 한번 보자 이거야. 오케이? 자,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자연친화겠지. 맞지? 그러니까 자연친화인데 이 자연친화는 일반적인 단시조, 일반적인 평시조에서의 자연친화하고 자, 그 다음에 연시조에서의 자연친화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줘. 연시조는 여기 우측, 작품이 끝나는 우측 하단에 몇 수 이렇게 숫자로 이제 적혀져 있잖아. 그래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 평시조에서의 자연친화는 그냥 귀의의 대상 정도로 보면 돼. 보통 이제 사대부들이 관직 생활을 하다가 지쳤을 때 마지막 최후의 종착지로 자연을 여기는 거야. 근데 연시조에서의 자연은 보통 연시조가 보통 유배문학에서 출발한 갈래거든. 세 줄짜리 평시조로는 자기의 정서를 다 표현할 수 없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좀 길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연시조 구성을 이제 취하게 되는 거야. 이 연시조에서는 이제 현실과 자연의 대립고도가 나타난 자, 그러한 비교 우위로서의 공간의 자연의 의미가 나타난다. 왜? 현실은 자기가 유배지를 떠나온 공간이잖아. 유배지로 떠나오게 된 그 공간이잖아. 그래서 현실 전체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 때문에 현실의 공간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 맞지? 그리고 이 자연을 이 공간으로도 볼 수 있어. 자, 자연을 삶의 공간, 노동 현장으로서의 공간으로 보는 작품들도 출제가 되었지. 최근에 풀었던 B3에서의 월서는 16경가. 단순히 그 자연을 이러한 식의 완상, 그리고 귀의의 공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무슨 공간으로도 보는 거야? 생업의 공간으로서의 자연을.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삶과 노동을 다룬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때? 사설시조 같은 거. 자, 사설시조 같은 경우. 사설시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자연 속에서 실질적인 삶, 노동의 행위들이 나열되는 경향이 보여. 그러니까 아침에 뭐 낯들고 나가가지고 뭐 풀 베고 도시락 부셔 먹고, 맞지? 담배 한 대 피고 뭐 이런 식의 이 삶의 노동 공간으로서 그 삶이 나열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 맞지? 자, 그래서 이제 자연에 대한 키워드가 뭐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또 무슨 키워드? 그렇지. 학문 수양의 키워드랑도 연결할 수가 있어. 오늘 이번 주에 주었던 그 비포에서 뭐 23년도 수능 보면 이제 도산 12곡에서 그 자연의 공간이 학문 수양의 공간으로서의 자연이지. 이 학문 수양으로서의 공간의 자연은 바로 자연이 가진 무엇에 주목한다? 자연의 항상성에 주목을 하는 거야. 항상성이 뭐야? 변함없는 성질. 맞지? 그러니까 자연은 이제 변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변하지 않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도 무엇을 배워야 된다? 변하지 않는 삶의 자세.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한다. 이런 식의 주제의식으로 구체화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자연이 키워드로 나왔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이런 패턴들 이제 우리가 유의해서 접근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임을 소재로 한 것들. 임을 소재로 한 것들. 지금 이 사설시조에서 이 시조들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이지, 맞지? 임을 다루고 있는 것들은 딱 두 가지야. 첫 번째, 임금을 소재로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지. 임금.
됐어? 임금을 소재로 하고 있어. 임금을 소재로 하고 있다라는 것은 보통 작가가 누구일 때? 작가가 제시되었을 때 이미 임금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 왜? 왜 그런 논리가 완성이 될까? 작가 이름이 제시됐다는 건 누구야? 양반이라는 거야. 맞지? 양반 사대부가 사랑하는 여인과의 연정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표현한 것은 서경덕 한 명밖에 없어요. 그 서경덕이 예전에 황진이랑 썸이 있었던 사람이거든. 맞아? 정신 못 차렸단 말이야. 자, 그래서 뭐 서경덕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너희들이 막 약간 좀 생소하게 여기는 그런 작가들 이름이 나왔다. 그럼 양반 사대부라는 의미고 그 양반 사대부가 이제 작품에서 임을 언급한다. 그러면 임금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임금을 소재로 한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임금은 절대적 존재잖아. 거의 절대적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 자신의 충정을 노래하거나 아니면 임의 안위를 걱정하거나 맞지? 뭐 이런 식의 패턴으로 가겠지. 됐어? 그러면 이 나머지 것들은 다 뭐가 되는 거야? 뭐 비유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 표현상의 특징이나 해서 영탄설이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수단이 되는 거고 이러한 주제 의식을 강조하기 위한 그냥 일종의 수단에 불과한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또 임이 무엇을 의미할 수 있어? 그렇지, 사랑하는 대상. 자, 사랑하는 대상을 의미할 수도 있지. 사랑한 대상으로서의 임은 작자 미상의 사설시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 맞지? 그러니까 조선 중기 기녀 시인들 뭐 황진이나 홍랑 이러한 식의 너희들이 알 법한 대표적인 기녀 시인 작가들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임은 누가 봐도 그냥 사랑하는 러버잖아. 맞지? 근데 작자 미상의 사설시조에서는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정서 표현이 좀 더 솔직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한 대상을 다루고 있는 이미 사설시조에선 대부분의 대부분의 대상을 의미한다라는 거야. 자, 이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맞지?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수사법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비유, 과장 이러한 식의 여러 가지 수사법들을 사용해 가지고 임에 대한 자신의 마음 자, 자신의 마음을 이제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제 표현상의 수사법들이 이제 구성이 되지. 맞아? 뭐 바다 같은 넓은 바다의 그물 같은 나의 사랑으로 맞아? 뭐 나의 사랑으로 님을 뭐 사랑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의미로 구성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키워드. 세 번째 키워드는 대화체 구성으로 되어 있는 거야. 대화체 구성. 자, 대화체 구성으로 되어 있는 작품이 최근에 출제됐던 패턴들이잖아. 제일 까다로워. 왜냐면 발화 주체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했을 때 각 장에서 나타나는 발화 주체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뭘 통해서 구분해야 돼? 맥락으로 구분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대화체가 나타나는 것은 어떠한 방향이냐면 앞선 그 키워드가 적용되지가 않아. 앞선 키워드가 적용되지 않으면 아는데 그 대화 맥락, 그 초장과 중장에서의 그 이 의미상의 흐름이 명확하게 파악되지가 않아. 맞아? 그러면 이제 대화체를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대화체 구성은 자, 각 장을 별도의 발화 주체로 이제 파악을 해주는 거야. 이게 각 장이잖아. 초장, 중장, 종장. 이게 각 장이잖아. 각 장을 별도의 발화 주체로 이제 보고 판단을 해주고 접근을 해주는 거야. 이랬을 때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도 이제 언급이 될 수가 있어. 어떤 것들? 자, 발화자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발화자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즉 자연물이 발화자일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패턴들이 있지. 자, 화자 A가 이제 B에게 대화를 거는 거야. 이 상황이 전제되어 있는 거야. 맞지? 어딜 그렇게
감 가는 김에 내 소식도 님께 전해줘. 이랬더니 그 다음 장에서 B가 A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우리도 바쁜. 너. 여기에서 청자로 막 이런 기러기 같은 게 설정이 돼. 하늘에 나는 창천에 나는 기러기야. 어딜 그렇게 바삐 가느냐. 그 가는 김에 구중 창천을 멀리 날아가는 기러기야. 가는 김에 한양에 계신 우리 님에게 그 지금 독수 공방에 외로운 여인 하나가 님 없이 죽겠나 하는 그런 소식이 있는데 그 소식을 좀 님에게 전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는데 기러기가 거기에 답변을 하지. 우리도 바쁜. 전해주지 못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발화자는 이렇게 자연물로 상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인식의 틀을 깨는 경우들도 많아. 그래서 결국에는 발화자가 뭐 인간이냐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끔 발화 주체를 별도로 파악을 해가지고 그 장을 구분해 주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A라는 화자가 그 B라는 그 청자에게 말하는 부분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제 B라는 청자가 A라는 화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결국에는 그러니까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 패턴화되어 있기 때문에 맞지? 그렇게 우리가 이제 구조를 파악해 볼 수가 있어. 오케이. 자, 대화체 구상. 자, 그 다음에 너무 많이 하면 좀 헷갈리니까 딱 하나만 더 할게. 네 번째. 네 번째는 자, 삶의 애환에 관련된 것들이야. 삶의 애환. 삶의 애환과 애환에 관련된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이제 사설 시조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삶의 애환이기 때문에 삶에서 겪는 고충 이런 것들, 이러한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그 정서들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이제 애환이라는 정서 안에는 뭐 여러 가지 들어갈 수가 있지. 예를 들어서 뭐 아녀자가 느끼는 그 노동의 고충 이런 것들. 아녀자가 이제 밤늦도록 이제 그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 밤늦도록 옷을 기워야 되는데 막 잠이 와서 막 잠을 깨고자 하는 그 잠놀의 기원이 되는 사설시조의 내용도 나올 수도 있고, 맞지? 아니면은 이별, 사랑과 이별 상황에서 느끼는 이별 상황, 사랑 이후, 이별 이후에 이제 그 느끼게 되는 그 감정의 소요에 대해서 언급하는 경우도 있고, 감정의 흐름, 동요, 맞지? 그래서 이별 이후에 느끼는 이제 슬픔,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너무 다양해요 상황이, 맞아? 그리고 이제 남편에 대한 걱정, 슬픔 이런 것들. 그 상황이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것을 이제 다양한 삶에서 나타나는 애환이라는 키워드로 묶을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이런 것들이 되게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삶과 삶의 모습과 대응이 된다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언급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게 연결될 수 있는, 그렇다면 이제 연계 작품에서의 키워드가 무엇이냐? 연계 작품의 키워드는 바로 뭐냐면 사실적 성격의 가사. 자, 사실적 성격의 가사가 있다고 한다면 현실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를 소재로 다루고 현실에 있는 소재들을 나열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 가사들이 있어. 그랬을 때 송민곡은 이런 현실적 성격의 가사의 성격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아니지. 이건 관념적 성격의 가사야. 실제로 현실에서의 이야기를 소재로 담고 그것에 대해서 시상 전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 맞지?
유배지에 있는 화자가 자신을 이제 그 적강된 선녀로 비유해가지고 적강된 선녀인 화자가 임의 소식을 어떻게 해서든지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그 내용들은 다분히 관념적이라고. 실제 현실의 삶과는 괴리되어 있어. 그러면 실제 사실적 성격의 가사가 이번에 연기 작품으로 나온 게 무엇이 있느냐? 뭐가 있어? 용부가가 있어. 용부가. 기억나? 용부 무슨 뜻이야? 용부. 어리석은. 맞지? 용렬한 여인을 말하는 거지. 시집 가자마자 시댁 친정에 편지해가지고 시댁 식구들 막 흉보고. 맞지? 돈 펑펑 쓰고 엄청나게 먹고 재산 아끼지 않고. 맞아? 그런 것들을 보면은 자 이때 그때 당시에 이제 건계의 대상이 되었던 그 용부를 대표적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되게 사실적인 이미지들의 나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실제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되게 하고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용부가. 자, 그 다음에 북천가. 자, 북천가. 자, 그 다음에 일단 다 나열하고 이제 설명을 해줄게. 북천가. 그 다음에 북새곡. 저번 주에 했던 국왕의 북새곡. 북천가, 북새곡. 그 다음에 동류가. 이건 빼고. 9편이 나왔으니까. 북새곡. 그 다음에 출새곡. 출새곡. 자, 그 다음에 동락당도 넣고 싶은데 동락당도 어떤 식으로든 엮고 싶거든요. 근데 동락당은 제가 그냥 스페셜로 다룰 거라서. 자, 이 네 개의 작품을 이러한 식의 세트로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북천가. 북천가는 유배가사죠. 맞지? 유배지에 갔는데 하라는 반성을 안 하고 유배지에서 이제 김교리랑 맞지? 그 지역 관리랑 결탁해가지고 결탁했다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그 유배지에 가가지고 이제 기생이랑 놀고 산수 유람하는 그런 내용이지. 맞지? 북새곡은 암행어사가 키워드지. 기억나? 저번 주에 바로 했었잖아. 암행어사가 된 화자가 느끼는 고충. 맞지? 인간적인 고충 두 가지가 있었지. 뭐였어? 자신이 이제 처벌을 내렸던 그 관리들의 원망을 듣는 고충.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백성들의 삶에 대한 그 보고가 처리가 안 되는 그 현실에 대해서 백성들이 가지는 연민. 뭐 그게 이제 현실적인 고충이었어. 맞지? 자, 그리고 출새곡은 뭐였어? 평생 문인으로 살았던 화자가 변방 지역에 관리로 임명받으면서 느끼는 그 중앙정계 관리가 변방 지역으로 밀려나면서 느끼는 그 소외감을 다룬 작품이잖아. 근데 막상 갔더니 이제 군세가 상엄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약간 좀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자, 어부의 말을 빌려서 자기가 느끼는 이러한 그 인생에 대한 한탄의 정서로 마무리가 되는. 결국에는 어때? 인생의 이 각각의 이 북천과 북새곡, 출새곡은 화자 자신의 삶에서 맞지? 그리고 용부가는 용부라는 그 객체 대상을 통해 가지고 맞지? 삶의 애환이나 이러한 식의 실질적인 그 삶의 모습들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적 성격의 가사로서 우리가 한데 묶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 정도 키워드를 좀 정리를 하는 것으로 이번 A4의 마무리로 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적으로 좀 한번 해볼게요. 자, A4는 상상이었고요. 이투스 거 모의고사였고 A5는 시대인재 거였습니다. 현대시도 해야 되는데. 자, 일단 비포를 볼게요. A5는 사실상 자, 비포를 먼저 보겠습니다. 비포.
자, 비포 그 10번 문제부터 시작할게요. 비포. 자, 앞으로 이제 클리닉 공지 좀 할게요. 클리닉. 제가 토요일날 외부 수업이 확정이 돼가지고 토요일날 끝나고 바로 수업을 하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모든 클리닉은 그 조규쌤하고 일단 진행하는 걸로 하고, 저하고 클리닉은 이제 평일날 월, 화, 수 요 3일간 이렇게 이제 진행할게요. 여러분들 시간 맞춰가지고 오시면은 그때 이제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주말만 오시는 친구들도 있죠. 제가 가끔씩 일요일에 한번 나올게요. 알겠지? 가끔씩 일요일에 한번 나올 건데, 한 최소 남은 시간 대비 최소 반절은 나오겠습니다. 반절은 나올 테니까. 자,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문단. 이 글은 첫 번째 문단이 거의 끝이었어. 맞지? 처음과 끝이었어. 자, 첫 번째 문단 독해만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자, 법령의 조문은 대개 A에 해당하면 B를 해야 한다처럼 요건과 효과로 구성된 조건문으로 구성이 된다. 자, 요건과 효과. 자, 이게 요건이고 이게 효과를 의미하는 거고, 일종의 P면 Q이다죠. 그래서 요건과 효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문장을 조건문이라고 하고, 이 조건문이 바로 법령의 조문의 구성 형식이래. 그 요건이나 효과가 항상 일의적인 것은 아니라, 그러니까 일의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말은 이제 기출되었으니까 우리가 이걸 치환하는 아주 쉬운 표현으로 바꿔서 이해를 해봐야 되겠죠. 자, 고정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봐야 돼. 오케이? 고정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말은 반대 의미로도 바로 파악을 해야 돼. 무슨 말이야? 2개 이상으로 파악될 수가 있다. 맞지? 법조문에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그 상황에 맞는 진정한 의미가 파악되는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 재진술이야. 바로 직접 문장에서 뭐라고 했어? 이 조건문으로 구성되는 법조문의 의미는 일의적인 것은 아니야. 고정적인 것은 아니야. 고정적인 것은 아니다. 불확정적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의미로 해석되진 않는다. 즉 뭐야? 2개 이상의 의미로 해석된다라는 그 직접 문장의 의미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지. 맞지? 자, 불확정 개념이라는 것은 그래서 고정된 의미가 아니다라는 말이겠지. 개인과 법률 관계를 이제 끊어야 돼. 이제 실제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자, 실제 예시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끊어주시고, 개인 간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예로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들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 조문 내에서 무슨 개념이 사용됐어? 무슨 개념? 불확정 개념? 이런 식으로 치환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의 의미로 다 바꿔야 돼. 뭘로? 고정되지 않는 의미. 즉 2개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 있다는 거야. 여기 안에. 그 표현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 이때 법원은 요건과 효과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 맞지? 자, 손해배상 예정액은 위약금의 일종이며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인 위약벌도 위약금에 속한다. 위약금의 성격이 둘 중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하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다루어진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어때? 불확정 개념이 쓰인 표현은 바로 뭘까?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여기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표현은 뭐야? 여기서 이거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어. 뒷글을 읽는 게 계속 어때? 의미 없는 분석만 반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뿐이야. 그러니까 1문단에서 우리가 그 가닥과 흐름 그리고 기준을 잡고 가지 않으면 이 두 번째 문단에서 있는 내용들을 아무리 우리가 구조독해하고 뭐 연결하고 이렇게 그 사고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야, 사실은. 맞지? 의미가 없어. 자, 봐봐. 손해배상 예정액을 지금 2가지 의미 이상으로 해석을 했잖아. 지금 이게 고정된 의미가 아니라 위약금의 일종이며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인 위약벌도 위약금에 속한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예정액을 무엇으로 볼지, 위약금으로 볼지, 위약벌로 볼지. 맞지? 됐어? 고정된 의미가 아니라는 거야. 그렇다면은 이 손해배상 예정액을 뭘로 볼 건지,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으로 볼 건지 그게 이슈가 될 것이라는 거야. 이게 불확정 개념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위약금의 성격이 둘 중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하면 자,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다루어진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예정액이라는 통상적인 표현이 있는데 이 손해배상 예정액이라는 통상적인 표현이 자, 위약벌의 성격을 그 위약벌의 성격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위약금으로서 그냥 손해배상액으로만 간정이 되는데 근데 이 손해배상 예정액이 위약벌의 성격이라는 것을 증명이 되면은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 예정액이라는 개념이 화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 불확정 개념이 쓰인 예시. 자, 그럼 나눠서 보자. 채무자의 잘못으로 계약 내용이 실현되지 못하여 계약 위반이 발생하면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해야 그 액수만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가 있다. 뭐 당연한 소리죠. 너희들이 무슨 계약을 하든 모든 우리의 그 삶이 다 계약 관계잖아. 맞지? 안 그래? 뭐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것도 일종의 계약 관계예요. 맞지? 자, 근데 너희들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샀어. 물건을 사고 결제를 했는데 그 과자를 샀는데 그 과자가 텅 비어 있어. 질소만 가득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희들이 식물도 아니고 맞지? 그 질소를 가지고 너희들이 생장에 유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이 질소만 포장된 그 과자 포장지를 보면서 너희들은 뭐 해야 돼? 손해를 입었잖아.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너희들이 입은 손해액을 딱 산정할 수 있어. 1,000원짜리 과자를 샀으면 딱 정확히 입은 손해가 1,000원이야. 맞아? 그러면 1,000원만큼 배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었다면 채권자는 손해액수를 증명하지 않아도 자, 손해배상 예정액만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 내가 딱 그 구매한 과자가 1,000원어치의 과자야. 그렇다면 그게 영수증으로 찍혀 있으니까 그거를 내가 증명하지 않아도 그만큼 받아야 되겠지. 근데 이때 손해액수가 얼마로 증명이 되든 손해배상 예정액보다 더 받을 수는 없다. 그렇지. 정해진 금액 이상으로는 갈 수가 없대.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정보. 자, 한편 위약벌임이 증명이 되면 이건 뭐야? 이례적으로 해석되지 않는 두 번째 의미잖아. 맞지? 채권자는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가 있고 손해배상 예정액과는 달리 법원이 감액할 수가 없다라는 말은 여기서는 어때? 추론을 해야 된다는 정보야. 자, 문장이 하나지만 정보를 두 개 담고 있지. 이게 무슨 말이야? 손해배상 예정액은 뭐야?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는 정보도 우리가 추론해낼 수가 있어. 맞지? 자, 이때 채권자가 손해액수를 증명하면 손해배상금도 받을 수가 있다. 위약금이 위약벌임이 증명이 됐어.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어때? 위약금에 해당되는 위약벌에 해당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음과 동시에 손해액수에 해당되는 손해배상금도 따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구조화시키기 시작하면은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풀 수는 있고 그게 이제 사후적으로 너희들이 이제 많이 했던 그런 방법들일 것인데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야, 사실은. 위의 내용과 연결을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결국의 포인트는 바로 뭐야? 세 개의 정보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엔 두 가지야. 두 개의 정보야. 여기서 끊어줘야 돼. 됐어? 자, 11, 10번은 풀 이유가 없고요. 12번, 11, 12 정도만 풀면 되는데 자, 12번 볼게요. 자,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이거 해석하라는 거야.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거 해석하라는 거야. 이거 해석 못하고 선지에서 막 속옷 때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여기서. 자, 갑은 을에게 물건을 팔고 그 대가로 100을 받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갑이 계약을 위반해서 을은 80의 손해를 입었어. 맞지? 이와 관련해서 세 가지 상황이 있었다고 해보자. 자, 갑과 을 사이에 위약금 약정이 없었어.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위약금 약정이 없으면 누가 이제 손해액을 증명을 해야 돼? 손해배상액을 누가 증명해야 돼? 피해자가 증명을 해야 되겠죠. 맞아?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었다고 한다면 굳이 뭐 내가 증명을 하지 않아도 그 예정된 만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증명을 해야 돼. 이건 증명을 해야지 자, 손배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 맞지? 증명을 하지 않으면
증명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 자, 갑이 을에게 위약금 100을 약정을 했고, 맞지? 약정을 했어. 그럼 손해배상액이 일단 어떻게 되는 거야? 정해져 있었다는 거야. 자, 위약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럼 뭐야? 위약벌이 아니라 이걸 단순히 어때? 정해진 손해배상액으로만 산정을 하고 이거 법원은 이것에 대해서 감액할 수 있다 없다? 감액할 수 있다라는 추론된 정보까지도 연결해 볼 수가 있어. 맞지? 자, 증명하지 않아도 자,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고 여기에 더해서 법원이 감액도 가능해. 자, 그리고 또 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명하지 않아도 위약금 100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 근데 여기에 추가된 정보는 뭐야? 위약벌임이 증명됐기 때문에 만약에 증명을 하잖아? 증명을 하면은 손배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손해배상 정확한 표현을 쓸게. 그러니까 손해배상 예정액.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정액이야. 예정액. 맞지? 증명하지 않아도 이 예정액인 100만 원 받을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만약에 예정액은 기본적으로 약정을 했기 때문에 내가 증명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예정액은 100만 원 받을 수가 있는데 손해배상 금액 또한 증명을 하게 되면 이건 추가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이거 180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100만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어때? 플러스 감액이 되지 않아. 맞지? 위약벌은 감액이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 됐어? 뭘 어떻게 답을 나오든지 간에 뭐 여기에서 답이 나오든 여기서 답이 나오든 여기서 답이 나오든 맞지? 이건 평가원의 마음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례들을 기본적으로 먼저 지문 내에서 해결을 하고 선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선지 들어가가지고 구체적인 것들을 파악을 하고 이러면 좀 늦어. 오케이? 자, 가에서 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하지 못한 경우는 답이 될 수 없어요. 맞죠? 자, 증명을 해야 돼요. 아무런 약정이 없었으면은 증명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계약금이나 이런 것들을 괜히 걸어놓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맞지? 자, 봐봐. 여기선 꽈지. 나에서 을의 손해가 80임이 증명된 경우. 이건 증명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는 거야. 맞지? 증명을 하든 안 하든 고정된 금액, 손해배상 예정액이 100만 원을 이제 받을 수밖에 100만 원을 받는 거고. 맞지? 자, 법원은 감액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번이 가장 리즈너블한 선택지죠. 자, 그럼 3, 4, 5번 봅시다. 자, 나에서 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하지 못한 경우, 맞지? 자,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도 어찌 됐건 간에 100은 고정적으로 지급을 해야 돼. 손해배상 예정액인 100만 원을. 맞지? 약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법원은 그것을 감액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위약벌인지를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맞지? 다해서 을의 손해가 80이 증명이 된 경우 갑은 을에게 180을 지급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맞죠? 기본적으로 이제 손해배상 예정액인 100만 원 줘야 되고 이제 손해도 증명이 됐어. 그러면 180 줘야 되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손해배상 예정액과는 달리 법원이 감액할 수는 없다고 되어 있어요. 다해서 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 그러면 손해배상 예정액만 지급하면 되겠죠.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선지가 어떻게 구성이 돼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풀든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고 여기에서 답을 내야 된다. 보기에서 답을 내야 된다. 실제 사례 문제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11번 긍정 발문 문제 보자. 자, 마지막 문단의 내용을 특정을 해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겠지. 특정 밑줄 문제 있잖아. 평가원 지문이야. 그러니까 평가원 지문이기 때문에 이 패턴이 가능해. 이 밑줄 문제는 그 다른 밑줄과 비교하는 식의 패턴이 나오지 않으면 이 문단 내에서 답을 골라가지고 가면 돼.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제 요약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세부 내용 세부 내용을 일치불이치로 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재량준칙에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일치불이치로 가는 게 아니야. 단수 정보 하나만 읽어내야 돼. 왜? 긍정 발문이잖아. 결국에 재량준칙 있잖아. 결국에 재량준칙. 결국에 이 재량준칙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라는 거지.
행정청은 재량으로 재량 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재량 준칙이라고 한대. 재량 준칙은 법령이 아니므로 재량 준칙대로 재량을 행사하지 않아도 근거 법령 위반은 아니래. 그러니까 재량 준칙은 그냥 행정청이 그냥 멋대로 하는 거예요. 맞죠? 멋대로. 야, 그냥 우리가 임의대로 할게. 그냥. 자, 다만 특정 요건하에 재량 준칙대로 특정한 내용의 적법한 행정작용이 반복되어 행정 관행이 생긴 후에는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은 동일한 내용의 행정작용을 해야 된다. 왜? 평등 원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 다만 정보가 핵심이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정보는 변별력이 없어. 왜 없겠어? 특별한 내용이 없지. 일반적인 내용이잖아. 그냥 재량 준칙은 행정청이 그냥 알잘 딱깔센으로 그냥 그 상황에 맞게끔 법령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는 거야. 맞지? 자, 예를 들어서 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뭐 얼마씩 지급을 하는 그런 조례가 있어. 그런 조례가 있는데, 근데 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월 얼마간 지원하는 그 조례 방안이 그 지역구 내에 발의가 돼가지고 이제 노인분들 복지를 뭐 행정센터나 이런 데서 하겠지.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근데 누가 와도 도움이 절실한 노인분이 있는데, 맞아, 호적상에는 건실한 아들이 있어가지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근데 그것을 조례의 원칙대로 이 사람을 지원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어때? 3개월 내에 독거노인으로 그냥 사망하게 될 상황이야. 그러면은 이제 그 행정 업무 처리를 하는 행정청, 그러니까 말단 직원들도 구급 공무원들도 행정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데서 뭐 재량적으로, 맞지? 재량적으로 행정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렇게 재량적으로 행정 처리를 했어. 그럼 비슷한 상황에서도 비슷한 그 상황에 처해 있는 다른 노인들한테도 똑같이 해줘야 돼. 맞아? 그러니까 재량은 자유돼. 한 번 정해진 재량은 뭐야? 관행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재량이 한 번 정해지면은 관행이 되기 때문에 이 재량이 아니라는 거지,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게 핵심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자, 봐봐. 이 논리 구조가 만들어지지. 재량 준칙. 재량 준칙은 행정청의 재량을 부여해 주는 거야.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법령 해석에 그 해석 주체인 행정청에 그 자의적인 해석 권한을 주는 거야. 근데 행정청의 재량이 있지만 이것이 한번 시행되게 되면은 이 재량에 따라서 어떠한 법령 해석이 되잖아? 시행이 되면은 그게 뭐가 된다는 거야? 선례가 되는 거야. 더 이상 재량이 안 된다는 거지. 선례가 된다면 이제 더 이상은 재량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어떠한 행정작용을 자의적으로 재량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선례를 만들게 되면은 그러면은 누구한테는 해주고 누구한테는 안 해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 평등 원칙에 따라서 한 번 이 재량에 따라서 시행하면 선례가 되고 선례가 된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재량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기속행위가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은 만약에 선례가 시행을 하게 된다면 선례를 남긴다는 것과 동일한 정보이기 때문에 시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선례가 남지 않기 때문에 어때? 여전히 무슨 상태? 재량 준칙을 적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지. 크게 두 가지 정보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재량 준칙에 따라서 어떠한 행정 처리를 시행을 하면은 더 이상 재량이 되지 않아서 선례가 남기 때문에 재량이 남지 않아서 더 이상 그것은 재량 준칙이 적용되지 않는 거고, 그런 재량 준칙에 따라서 어떠한 행위를 어떠한 것들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전히 그것과 관련된 관계 법령은 재량 준칙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야. 오케이? 재량 준칙이 특정 요건에서 적용된 선례가 없으면 행정청은 동일한 요건이 충족되어도 행정작용을 할 때 재량 준칙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다. 그렇지. 재량 준칙을 따르지 않는 것도 바로 뭐야? 재량권인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클라이버 기초대사량.
자, 기초대사량 이 지문들을 보면은 봐봐. 자, 기억과 니은, 자, 이런 밑줄 문제 무슨 문제로 나왔어? 자, 16번 긍정 발문 문제로 나왔지. 맞지? 그러니까 밑줄 두 개가 그 지금 동일한 범주잖아. 지금 같은 층위의 범주잖아. 직접법, 간접법. 자, 그러면 어때? 어찌 됐던 간에 그냥 뭐만 찾으면 돼. 얘네 두 개의 공통점 혹은 핵심적인 차이점. 비교 측면으로 가면 돼. 알겠지? 비교 측면. 자, 그래서 중간에 끊어줘야 돼. 그리고 직접법과 간접법이 이 문제에서 사용이 됐잖아. 그러니까 이 16번 문제 답의 근거로 사용이 됐잖아. 어찌됐든 간에 특정한 긍정 발문의 답의 근거로 사용됐던 문단은 먼저 푸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자, 먼저 푸는 게 좋으면은 너희들이 평가원 지문은 우리가 사설 지문과는 다르게 어때? 조금 명확하게 문단과 문단의 내용이 확실히 그 연결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실하게 구분짓는 표지들이 분명히 존재를 해. 분명히 기초대사량을 측정하는 직접법과 간접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분명히 한편이라는 접속 표지는 없지만 19세기 초의 연구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때? 내용이 조금 다른 게 연결이 되잖아. 구분이 된다는 거야. 정보의 성격이 정말 나눠지기 때문에, 맞지? 자, 이러한 밑줄 문제들은 이 문단 내에서 해결을 하고 넘어간 뒤에 직접법과 간접법은 더 이상 이제 그 답의 근거가 되는 변별력의 정보에서 삭제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직접법과 간접법에 관련된 그 사실관계 일치불일치에 대한 내용은 언급이 될 수는 있어. 언급이 될 수 있는데 이제 답의 결정적인 근거로는 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됐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보자. 가로축과 세로축의 두 변수의 증가율이 서로 다를 경우, 자, 이렇게 그래프와 연계된 문제, 그래프와 연계된 문제가 이때 이후로 출제되고 있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또 이 그래프 문제는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프에서 그래프와 관련된 정보들은 이 그래프와 관련된 이 본문의 글들, 본문의 정보들을 이 그래프에 동기화를 시켜주는 게 핵심이야. 자,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이 점들은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해. 근데 순서쌍의 값에 상용로그를 취해 새로운 순서쌍을 만들어서 이를 그림과 같이 그래프에 표시하면, 아, 이거는 어때? 그래프의 그 이러한 값 x, y 값의 순서쌍의 상용로그를 취한 어떤 특정한 값을 만든 거야. 원래는 곡선의 형태였는데 직선의 형태를 취하게끔. 맞지? 이를 그림과 같이 그래프에 표시하면 어떤 직선의 점들이 주변에 그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점들을 다 이어서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해 두 변수의 증가율을 비교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L그래프라는 거야. 그렇다면 x는 x 값의 증가량 분의 양의 값의 증가량 분이 양의 값으로 증가하는 어때? 비례관계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지. 맞아? 자, L그래프는 x 값과 y 값의 서로 양의 증가량에 관련된 무슨 그래프구나. 그렇지, 비례관계의 그래프구나. 자, 체중의 증가율에 비해 기초대사량의 증가율, 맞지? 를 보다 작다면 L그래프의 직선의 기울기는 1보다 작으며,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작을수록 기울기도 작아진다. 이건 별로 어렵진 않은 것 같아. 자, 직선의 기울기가 1이라는 것은 정비례한다는 것을 의미해. 맞지? 그렇다고 한다면 체중이 1 증가할 때 기초대사량도 1 증가한다는 거고, 체중이 2 증가했을 때 기초대사량도 2 증가한다는. 맞지? 두 변수 값의 증가폭에 관련된 그 증가폭의 그 비율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 비례관계라는 것은. 근데 체중의 증가율에 비해서 이제 그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고 한다면 직선의 기울기는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지.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 맞지? 자, 그리고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작으면 작을수록 어때? 기울기는 계속 이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맞아? 근데 만약 체중의 증가율과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같다면 이게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지. 됐어? 자, 이것을 유추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L그래프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할 때 생물의 어떠한 형질이 체중 또는 몸 크기와 직선의 관계를 보이며 함께 증가하는 경우 그 형질은 상대성장. 새로운 개념이 아니야. 자, 지금 독서는 늘 내가 말씀드렸지만
특정 개념이 나왔을 때 이걸 제3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느냐, 앞선 개념과 지금 동치 개념으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동치 개념이야. 그러니까 표현만 다를 뿐이지 동치 개념이라고. 어찌됐던 간에 바로 직전 문단에서 나왔던 그 L그래프에 대한 정보를 보면 체중의 증가량과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의 그 기울기가 1이라고 했을 때는 체중 증가량과 그 기초대사량의 증가량이 정확히 일치하는 정보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상대 성장이라는 정보도 자, 특정한 X축에 해당되는 정보와 Y축에 해당되는 정보를 각각 대응시켰을 때 체중 또는 몸 크기, 어떠한 형질이 체중 또는 몸 크기와 직선의 관계를 보이며 함께 증가하는 경우, 그렇지, 체중의 값을 X로 놓고 예를 들어서 몸의 상대적인 어떤 특정 부위, 뭐 팔의 부위의 크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 축을 Y축으로 넣었을 때 그 두 개가 기울기가 1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상대 성장을 한대. 함께 증가한다는 말이 여기서 기울기가 1이라는 말 있지. 기울기가 1. 맞지? 기울기가 1이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야. 동일한 말이라는 거야. 굳이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했지만 정보는 동일해. 이거를 파악하는 순간 문제는 극히 쉬워지는 거고, 이게 서로의 별도의 정보라고 파악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지문의 난도가 확 올라가는 거야. 자, 동해종에서의 심장 두뇌와 같은 신체 기관의 크기도 상대 성장에 따른다. 그렇지. 몸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때? 몸 크기의 크기와 비례하게 심장의 크기, 그 두뇌 크기 이런 것도 같이 커진다는 거야. 맞지? 자, 개딱지. 간장게장 문제죠. 자, 간장게장 풀어봅시다. 자, 농개의 수컷은 직계발 하나가 매우 큰데 직계발의 길이는 개딱지의 폭의 상대 성장을 한다. 그렇다면 직계발의 길이하고 개딱지의 폭은 서로 상대 성장이기 때문에, 맞지? 서로 어때? 그 성장을 했을 때 크기의 변화폭이 같다는 거야. 자, 농개의 개딱지 폭을 이용해 직계발의 길이를 추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크기의 그 농개의 개딱지 폭과 직계발의 길이를 측정하여 다수의 순서쌍을 확보해서 L그래프와 그 상용로그를 때린 다음에 L그래프로 직선의 기울기로 나타낼 수가 있어. 그랬을 때 가로축과 세로축에 각각 개딱지 폭과 큰 직계발의 길이에 해당되는 값을 놓고 분석을 실시했어. 맞지? 자, X와 Y축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L그래프에 나타냈더니 무슨 성장을 하더라? 상대 성장을 하더라. 상대 성장을 한다는 것은 뭐야? 기울기가 1이더라. 오케이? 그렇다면 개딱지 폭이 뭐 1에서 2로 증가했다는 것은 2배 증가했다는 거잖아. 맞지? 그럼 직계발의 크기도 2에서 몇으로 증가한다는 거야? 4의 크기로. 2배를 성장을 한다는 거야. 최적의 직선을 구한다고 했을 때 최전의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다면 A가 B에 비례한다고 할 수 없겠군. 이거 선택지가 너무 그냥 단순하게 나왔지만 결국에 지문에 나왔던 정보로 구성을 했죠. 기준 정보는 바로 뭐야? 상대 성장을 한다, 기울기가 1이다. 상대 성장을 하지 않는다, 기울기가 1이 아닌. 맞지? 상대 성장을 하지 않으면 기울기가 1이 아닌 값으로 그 기울기가 낮게 나타난다. 이 정보인데 맞는 정보지. 맞지?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프의 내용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걸 L그래프랑 연결시켜서 L그래프에 있는 정보들을 한번 인지하고 오는 게 핵심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후적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봐봐. 어찌됐든 간에 지금 과학 지문에 이제 보기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문단의 정보가 이제 뭐가 돼? 추려져. 앞선 너희들이 이제 16번 문제 풀 때 사용했던 두 번째 문단의 정보, 그 다음에 14, 15번 문제를 풀고 나서 이제 마지막 문단 클라이버의 기초대사량 이 내용, 체중의 생지, 최소제곱법 이거 다 사용을 했지. 근데 이 L그래프의 정보는 사용하지 않았단 말이야. 이 정보를 사용하지 않았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번 9편 과학지문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였고, 늘 이제 그 뭐냐, 오늘 이것만 기억해도 좋아. 오늘 이것만 되게 기억해도 좋은데 지금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맞죠? 아 진짜 내가 허리 삐끗해가지고 엄마한테 전화를 했거든. 맞지? 되게 서럽더라고. 내가 명절에 그
허리 삐끗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엄마 친구한테 연락을 했는데 살쪄서 그렇다고 뭐 이러니까 되게 서럽더라 진짜. 씨발. 내 그 말 들으려고 전화한 게 아니었는데. 자, 아무튼간에 잘 봐봐. 뭔 말하려고 했냐. 자, 문학은 이제 보기에서부터 내려오는 보기에서부터 3점짜리부터 이제 문제풀이를 시작하잖아. 독서는 아무리 너희들이 시간이 없고 급하더라도 보기를 먼저 건드리면 안 되고 되게 거시적인 문제 있지. 그 2점짜리 문제를 먼저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보기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이제 변별력이 시간이 없을 때, 시간이 5분 정도 남았을 때 독서 지문 하나 남은 그런 상황들이 있을 거야. 뭐 그런 상황에서 뭐 최후의 발악인 거지. 그렇다면 이 16번 밑줄 문제는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 앞선 그 문제도 그랬고, 밑줄 문제는 그 문단으로 풀이가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제일 먼저 풀 수 있어. 사실은 제일 먼저 풀 수가 있고, 근데 밑줄이 떨어져 있으면 별도야. 알겠지? 밑줄이 떨어져 있으면 별도로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어찌 됐건 간에 적용하는 방식은 동일해. 공통점 혹은 차이점만 찾아내면 돼. 어차피 그건 동일하고. 그 다음에 14하고 15번은 지문의 광범위한 내용을 사용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어때? 모든 지문의 내용, 그러니까 한 문단에, 특정 문단에 있는 정보 한 문장씩 가져오는 게 아니라, 맞아? 한 두세 문단의 정보들을 이렇게 그 독립적으로 나열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이제 14하고 15번 문제를 이렇게 풀고 나서 이 답의 근거가 되는 문단들을 어때? 이 답의 근거가 나왔던 문단들을 제거하고 남은 문단들을 보면은 이거하고 이게 남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남아. 여기하고 여기가 남는데, 보기 들어가기 전에 앞선 문제에서 풀었던 문단의 정보가 나왔던 내용들의 문단을 소구하고, 자, 남은 문단의 내용만 한 번 더 눈에 익히고 들어가게 되면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된다는 거야. 알겠지? 늘 그걸 유념해 주면은 평가원 3점짜리 문제를 풀 때 느끼는 상대적인 난도가 확 낮아진다라는 거야. 오케이? 아이고 허리야. 자, 최척전은 넘어가고요. 최척전 넘어가고. 자, 도산 10이고. 자, 도산 10이고 넘어가자. 자, 봐봐, 얘들아. 아이고. 현대시 강의를 내가 다 찍어놨어. 현대시 강의는 내가 찍어놔가지고, 이 현대시 강의는 연계소문은 그 영상 보고 들으면 돼. 알았지? 영상 소문 내가 다 찍어놨으니까 그거 보고 그냥 그 유튜브도 배속되지. 배속으로 이렇게 돌려놓고 딱 그 포인트가 되는 화자 정서 태도 그거랑 표현상의 특징 그거 정도만 이제 정리해놓고 그거 이제 봐주면 되고, 그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이제 딱 한 달 남은 시즌이잖아. 맞지? 다음 주부터 고전 시간랑 고전 소설 한 번에 정리할 거야. 핀포인트로. 알겠지? 그거 이제 연계소문 자료 주고 그거 한 번에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 오늘 주는 사설 모의고사 A5하고 A6 있거든. 그거 문제풀이 들어갈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A5랑 A6 요거 잘 풀어주고,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이게 중요한데, 남은 기간 동안 최소 한 번 지금 피드백을 받아야 돼, 나한테. 알겠어? 그래서 클리닉 요청을 해. 알겠지?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수업 때문에 가봐야 되는데, 그 평일날 클리닉을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다음날 토요일은 내가 좀 무조건 시간 낼게. 토요일하고 일요일 이렇게 무조건 시간 낼게. 그 요청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풀었던 A 시리즈 이렇게 갖고 오면서, 맞지? 지금 너희들이 그 메타인지를 해봐. 선생님, 저 지금 계속 요즘에 지금 틀리는 게 이런 유형들만 좀 틀리는 것 같아요. 이런 유형들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패턴화 시켜와. 알겠지? 한 3개 정도 패턴화 시켜와. 맥시멈 3개. 알겠어?
이것저것 막 다 끌고 오지 말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 풀었던 그 뭐 기출이든 뭐든 해가지고 패턴화를 시켜와. 그러니까 사고를 해오란 말이야. 그냥 틀린 문제 나한테 뚝 던져놓고 해줘 이러지 말고, 막연하게 질문하면 나도 막연하게 답변할 거야. 귀찮으니까. 맞지? 아니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뭘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스스로에 대한 1차적인 메타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한정적이야. 왜냐면 이렇게도 조언해 줄 수 있고 저렇게도 조언해 줄 수 있고 조언의 방향성이 되게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는 좀 고민을 해온 다음에 본인 스스로의 상태는 본인이 제일 잘 알아. 표현상의 특징의 문제의 정답률이 낮은지,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이 해당 회차의 모의고사에서는 이 문제를 잘 풀었지만 평상시에 이 유형의 문제들이 약하다라고 느껴진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이제 클리닉을 받아도 돼. 여튼지 간에 수능 보기 전에 최소한 그 1인당 최소 2번 이상의 클리닉은 가져가면서 마지막 점검을 한번 해보자고. 알겠지? 개인별로 다 달라. 즉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맞지? 뭐 언매가 약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독서론, 하다못해 어떤 친구는 독서론이 뭐 저는 유독 독서론이 좀 막혀요, 뭐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고. 맞지? 자, 그리고 문제풀이 순서는 제가 지금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문제풀이 순서는 구평 반영해서 문제풀이 순서는 독서부터였습니다. 독서, 문학, 선택 과목이었어요. 근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해줬어요. 선생님, 사설을 풀면요, 선생님, 독서 풀다가 딱 정해놓은 시간이 다 끝나요. 그래서 여전히 시간이 부족해요 라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사설 특성상 독서를 쉽게 만들 수가 없어. 맞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독서 시간을 맥시멈 33분 딱 정해놓고 33분이 딱 되잖아. 그러면 넘어가. 한 지문이 남더라도 넘어가. 그 다음에 문학도 32분 이렇게 하고, 맞지? 그 다음에 선택 과목 15분 이런 식으로. 맞아? 가장 최적은 이제 여기서 이 두 개의 합이 65분인데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2, 3분은 본인 재량껏 그냥 자유롭게 사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 65분 컷하고, 공통 과목 65분 컷하고 이제 선택 과목 15분을, 맞지? 그러니까 피지컬로 푸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게 지금 전체적인 문제풀이의 방향성이었어. 그 순서의 그 기준이었어. 알겠어? 그러니까 여전히 저한테 선택 과목 먼저 풀고 문학 풀고 독서 풀고 이런 식으로 기존의 문제풀이 방법을 쓰고 있는데 여전히 독서의 그 풀이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식의 질문은 제가 받아줄 수가 없어요. 알겠죠? 이거는 믿으셔야 돼요. 왜냐면 너희들이, 내가 말했지만 지금 이 사설이 독서가 어렵기 때문에 사설을 이제 30분 정도의 시간대에 17문제를 푸는 게 좀 버거운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은 결국에는 육부의 경향을 그대로 보여줄 거라는 거야. 수능의 경향은 문학 까다로운 거 분명히 3문제 나올 거고, 선택 과목에서도 언어 같은 경우에는 2문제 까다롭게 나올 거고, 언매에서 까다로운 게 하나 나올 거고, 화작에서도 까다로운 게 2개 나올 거야. 기존의 패턴과 이제 기존의 패턴에서 변주된. 그래서 독서는 우리가 아는 영역에서 나올 거야. 맞지? 그러니까 아는 영역에서 나온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접근해야 되는 그 방식이나 원리나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은 채 그냥 무난하게 나올 거라고. 소재 자체가 조금 어렵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근데 문학과 선택 과목이 뭐가 될 수가 있다? 그렇지. 조금 변주를 주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먼저 풀면서 내가 막히는 문제들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넘길 수 있지 못해. 실전에 가면은 미련이 생긴다고. 선주 2개 남겨놓고 내가 늘 넘기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 너희들이 넘기는 거 잘 되니? 안 돼.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말을 한 거야. 알겠어? 그래서 사설 연습할 때도, 그러니까 한 30분 정도 했는데 2세트 풀었어. 어쩔 수 없어. 그러면 한 세트 남기고 넘겨. 문하고 선택 과목 그렇게 시간 투자를 해서 문제를 풀어. 그리고 나서 이제 문하고 선택 과목 풀고 나서 다시 돌아와.
맞지? 다시 돌아와가지고 시간 남으면은 그 남은 시간 투자해가지고 이제 풀면 되는 거야. 지금 사설은 그렇게 운용하면 돼. 알겠지? 자,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수업은 좀 일찍 끝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좀 일찍 끝내고 자, 그 교무실에 오셔가지고 모의고사 받아가세요. 알겠죠? 모의고사 받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드렸듯이 뭐냐 현대시 강의는 자 뿌릴 테니까 그거 주말 중으로 들으세요. 알겠죠?